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정형규 매니저입니다. 올해 2020년 투자능력고사는 재미있게 푸셨나요?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 이거의 정답이 뭐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문제풀이 세션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문제풀이를 도와주실 연금마케팅본부의 여경진 선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연금 마케팅 본부의 여경진 선임 매니저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함께 도와드릴게요. 선임도 이 문제 푸셨죠? 네, 저도 풀었는데 네. 사실 부끄럽게도 하나 틀려가지고 틀리셨어요. 그럼 저희 오늘 문제 네. 풀이를 하면서 어떤 문제 틀렸는지 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저도 정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하긴 사실 제가 문제를 굉장히 꼬아서 내려고 하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꼬아지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점수가 높게 나왔어도 그리고 낮게 나왔어도 사실 투자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한번 재미로 풀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지, 좀 해외 쪽을 모르는지, 상품 구조를 모르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드시지 마시고,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이 높게 나오셨겠지만 그리고 낮게 나왔다라고 해도 나는 투자는 절대 아닌 것 같아 라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면은 좋은 투자 수익률, 그리고 알고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저희 강세장 하면 보통 불마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약세장은 무슨 마켓일까? 손님님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저는 베어마켓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베어마켓이 정답이 맞아요. 네. 저희가 보통 한국어로 불마켓이라고 기사에서 적고 하는데, 그러면은 불이 뭐 파이어의 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파이어의 대비는 워터가 아니라 불 했을 때 황소의 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은 베어마켓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왜 불하고 베어인지 아시나요? 사실 잘은 몰라요. 에이. 황소의 뿔이 하늘을 솟아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죠. 황소가 사람을 칠 때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쵸? 치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래프, 뭐 황소의 뿔 모양의 그래프라는 의미로 해서 불마켓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베어마켓은 곰이 사람을 공격할 때 손짓인가요? 이렇게 아무래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는다, 그래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 좋은 장, 그리고 약세장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네, 시작을 제가 해주실까요? 한번 드려볼게요. 코비드-19로 인한 공포로 외국인이 국내 투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가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국내 자산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올바른 것은? 저는 제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계시죠? 개미군단이 아니라 동학개미로 네.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네. 개미라는 투자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죠. 부정적인 네. 단어인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 동학개미라는 단어가 약간은 긍정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회사가 기관일 뿐이지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월급 받는 개미이잖아요. 저도 개미입니다. 네. 저도 동학개미에 편승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문제 내면서 좀 많이 너무 심하게 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다음 중 임포스터는입니다. 저희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거기서 임포스터라고 하면은 나는 뭐뭐 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지 않은, 그리고 사칭하는, 상대방을 속여서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자,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순이 되는 말을 하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 황소가 난 올해 안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할 것 같아. 갈색 곰도 난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를 샀어. 흰색 비둘기는 뭐 금리를 계속 인하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해. 검은 매는 시장에 돈을 풀되 금리는 올려서 무분별한 투자는 막아야지. 사실 다 뭔가 맞아 보이는 답안인 것 같은데 혹시 네. 정답은 저는 검은 매로 체크를 했고,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왜 네. 그렇게 고르셨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앞서서 베어마켓, 불마켓 얘기를 했는데 네. 황소와 곰은 각각 시장이 더 갈 것 같은지 아니면 하락할 것 같은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노란 황소와 갈색 곰은 정답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비둘기와 매도 어떤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를 의미를 하는데 보통 비둘기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이고 매 쪽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인데 검은 매가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은 했는데 돈을 풀자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금리를 올리자는 의미는 돈을 무분별하게 풀자는 의미와는 상충되는 의미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검은 매가 되겠습니다. 아, 설명을 출제자보다 잘하시면 그냥 혼자 쭉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9월 7일에 발표한 K-뉴딜 5종은 국내 BBIG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다음 중 BBIG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I, 인버스먼트 투자입니다. 물론 투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BBIG에 정말 포함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해서 아닌 것 같아요. BBIG의 I는 인터넷이고요. 정확한 지수명 KRX 인터넷 K뉴딜 지수에 이제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사실상 모두가 쓰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 뭐 라이언 있는 플랫폼도 있고 그 초록창 있는 플랫폼 네. 있잖아요. 거기 그런 회사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숨겨놨는데 디테일을 좀 잘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유리했을 것 같아요. 다음 보기의 지수와 해당 지수가 반영하는 시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코스피 한국, 나스닥 미국, 니프티 일본, 보베스파 브라질. 네. 니프티가 일본이 아니죠. 니프티는 네. 인도의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네네, 맞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니프티라는 그 이름을 쓰고 상위 50개 종목을 시가총액 평균 방식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요. 니케이는 그럼 혹시 몇 개 기업인지 아시나요? 225개. 네, 225개입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네. 드려볼게요. 금리가 내려가는 금리 인하 시기에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네, 첫 번째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할 거야. 두 번째,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과 투자 상품에 돈이 몰릴 거다. 네, 세 번째는 수출이 감소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걸. 마지막,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구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네 보기 다 저희가 기사로 막 맨날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보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3번 수출이 감소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걸이에요. 사실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이고 대신 3번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사실 환율 무역 전쟁을 한다 하면은 뭐 관세 가지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수출이 감소한다? 이거는 너무 단계가 많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네, 상관관계가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투자 자산은? 답은 채권이죠. 사실 채권도 뭐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자산이기는 하지만 과거 이 자산들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주식이나 파생 상품보다는 채권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는 투자 자산이 바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채권이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가가기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꼭 넣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0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자산이. 맞아요. 전 한번 0을 봤습니다. 연초에 유가가 10불에서 네.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샀는데 아니나 마이너스가 나왔었잖아요. 엄청난 시장이었죠. 네, 설마 마이너스겠어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되게 놀랬었는데 네, 그렇게 0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채권 같은 경우는 0이 되진 않잖아요. 뭐 0이 될 수는 될 있는데, 수는 있는데 그 전에 네. 그런 절차 장치들이 좀 있어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들도 있고, 뭐 문제에서 보기 중에서라고 네, 했으니 맞아요. 그 중에서는 가장 0이 될 확률이 낮은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채권도 비중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사실 건강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도 사실 연금은 오래 했는데 ETF는 아직 공부할 게 많아서 공부하면서 문제 풀었습니다. 우리 출제자가 내준 질문이기는 하지만 저도 질문을 드려보자면 다음 ETF 중 지수 추종 방향이 다른 것은? 답은 뭔가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여기서 딱 보면 뭔가 영어 단어를 좀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거꾸로 네, 이렇게 간다. 이걸 뭐라고? 인버스. 네, 답은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1번, 2번,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를 정방향으로 추종을 해요. 그래서 타이거 200 지수가 올라가거나 물론 커버드 콜 5% OTM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지수가 있어서 그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그거의 2배를 반대 방향으로 추종을 하는 그런 상품이어서 지수 추종 방향이 혼자 여기서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세계적인 컨설팅 펌 맥킨지에서 올해 초였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조금 예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넥스트 노멀에 가깝게 올 것이다. 근데 여러 보기를 제시를 했었는데 다음 중에 넥스트 노멀의 특징으로 보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뭐 모든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화가 가속될 거다. 뭐 재택근무 활성화로 원격근무의 중요성이 강조될 거다. 원격근무 해보셨잖아요, 저희도. 네. 네,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가 오프라인 리테일을 더 빨리 밀어낼 것이야. 아니,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병원이 지어질 거야. 사실 4개 다 맞아 보이긴 했어요. 저도 처음에 내고서는. 혹시 어느 게 답이었을까요? 특징은 4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사실 넥스트 노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디지털화, 보기에도 있듯이 이커머스 아니면 원격 근무 이런 언택트와 관련된 테마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4번이라서 4번을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모두가 방역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어딜 가나 네. 요새 체온 재고 들어가고 맞아요. 모바일로 출입 인증하고 QR 찍고 네, 들어가죠. 맞아요. 빨리 저희 코로나 없이 밝은 넥스트 밝은 노멀이 넥스트 왔으면 노멀이 좋겠네요.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서 전략 배분 TDF에서 TDF라는 그 상품 유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중에서 올바른 것은 TDF는 기본적으로 연금 펀드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네, 그리고 TDF는 일반적으로 뒤에 2045, 2040 이런 숫자가 붙는데 이는 만기 시점을 나타낸 것이야. 아니면 TDF는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서 안정자산과 위험자산 비율을 조절해. TDF는 만기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야. 총 4개 보기가 있는데 정답은 어느 걸까요? 정답은 TDF의 가장 큰 특징인 3번. TDF는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안정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한다가 네. 정답이에요. 아, 근데 1번부터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사실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가장 그리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연금 펀드는 손실이 나지 않는다. 사실 연금 펀드들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펀드는 펀드죠.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TDF에 붙어 있는 숫자를 펀드의 만기 그리고 그 숫자의 연도가 도래하면 펀드가 청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 펀드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끌고 가는 타겟 시점,
보통 은퇴 시점, 내 목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숫자한 연도가 도래한 이후에도 펀드는 쭉 운용이 됩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TDF는 만기 시점이라는 단어도 틀렸죠. 타겟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립니다. 위험자산의 비중은 점점 줄여나가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4번이 정답이었으면은 이제 은퇴 1년 앞두고 주식이 올빵한다. 네. 뭐 100% 주식에 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라면 안 그러겠는데라는 말이 바로 나오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 그럼 만기가 아니라 타겟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펀드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좀 자세히- 만기 시점까지 글라이드 패스가 있는데, 네. 만기 시점을 은퇴하는 시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이후에는 그 펀드가 추구했던 은퇴 시점의 위험자산의 목표 비중대로 펀드는 쭉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의 은퇴 시점의 위험자산 비중은 현재 20%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타겟 시점 이후에는 쭉 20%로 투자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네.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저도 틀렸기 때문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줄씩 읽어볼게요. 맞다면 맞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네. 미국의 NISE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한시적으로 변경돼.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름에는 10시 반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거래가 시작이 돼요. 왜냐면 거기서 1시간이 딱 앞당겨지거든요. 나머지 겨울 내지 봄 이런 계절에는 다시 또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서 거래 시간이 11시, 한국 기준으로 밤 11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중국의 선전거래소 상해거래소는 점심시간에 휴장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놀래가지고 왜 안 되지 하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점심시간에 쉬더라고요. 홍콩 거래소의 항생지수는 상장된 종목 중 대표적인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 4번이 틀린 답변이고요. 이거 선생님 맞추셨나요? 저는 사실 이걸 틀렸고 30개 종목인 건 알았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데서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수들은 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많이 써요. 이게 사실 제일 공평한 방식이거든요. 큰 회사, 작은 회사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건데 30개를 고르는 것까지 맞는데 그러고서는 갑자기 얘네 주가만 더하자라고 해버린 지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계산하기 편하고 그냥 뭔가 빠졌겠지 하고 파악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 8월 28일이었죠. 애플이 4대1로 액분을 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은 100이었었다면은 25로 4분의 1 더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애플 기준으로는 그때 300불이 빠진 거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다우존스에. 왜냐면 애플의 시총은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냥 주식 수만 확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 거고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했는데 다우존스와 조금 더 비슷한 S&P 500을 가지고 보더라도 S&P 500보다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동기간에 나스닥 100이 애플이 나스닥 100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나스닥 100은 그대로 올라갔어요. 네, 이러한 단점 때문에 그냥 명목적으로 숫자만 더한다라는 한계 때문에 다우존스가 사실 경기를 파악한다, 미국의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가늠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중에 빅스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포지수 또는 변동성 지수라고 부른다. 맞죠? 그렇죠? 다들 이거 보잖아요. 이거 빅스 올랐어 하면 이제 또 팔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팔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언제나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지수다. 아니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산출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지식이고 어떻게 보면 너 이거 문제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욕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공포지수를 사실 증권거래소에서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옵션 거래소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빅스가 보통 오르면은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죠?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으로 그쵸. 판단을 하죠. 왜냐면은 4번 문항을 보시면 아시듯이 S&P 500의 옵션 상품의 가격이 지금으로부터 30일 뒤에 얼마나 움직여 있을까를 예상하는 지수예요. 옵션하고 그러니까 옵션가하고 현물가하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가늠하는데 가장 좋은 지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은? 이게 높은 낮은으로 네. 문제를 꽈 놓으셨더라고요. 네. 정답은 높은 샤프 지수인데요. 이 샤프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변동성 대비해서 뭐 펀드나 어떤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나 잘 났는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샤프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은 낮고 수익은 잘 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높은 샤프 지수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높은 퍼가 좀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테슬라 투자해서 네. 돈 벌었다라고 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당연히 퍼가 엄청 높으면은 그만큼 좀 뻥튀기 되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만큼 비싸다는 의미라서 맞아요. 사실 주식이 샤넬백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무작정 가격이 오르진 않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그리고 낮은 알파. 알파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말로는 젠센 알파라고도 하잖아요. 저희가 알파가 결국 벤치마크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초과 수익을 받았는지. 초과 수익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운용을 해서 수익률이 시장보다 월등히 좋다라면은 사실 그 펀드 매니저가 진짜 잘한 게 그렇죠. 되는 거죠. 물론 높을수록 좋은 게 알파이고 베타는 그럼 살짝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혹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베타는 시장의 변동성 지표라고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베타가 높을수록 좀 시장을 따라서 심하게 변동한다의 의미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변동성이 좋다는 게 높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뭐 변동성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을 낼 때 잘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변동성이 높다면 그만큼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잘 올라가기도 하고 잘 내려가기도 하고 맞아요. 언제나 좀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어요. 괴리율이라는 단어 혹시 많이 보셨죠? 괴리율 ETF에서 사실 그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괴리율 같은 경우는 ETF에서 있는 자산들의 가치와 ETF 하나의 가치의 그 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하려는데 달러 땡땡 상품으로 사려고 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데 땡땡땡 되는 상품이 있을까? 혹시 해외 ETF 사신 적 있으신가요? 전 지금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것 같아요. 정답은 표시와 환해지입니다. 네. 달러 표시 상품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이죠. 네. 환해지는 그러면 혹시 전문가분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해지는 환의 가격에 내 자산이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1,100원에서 1,000원이 되더라도 외국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자산의 상품이 환해지가 되어 있다면 이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걸 환해지라고 해요. 대신에 그럼 해칭하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죠? 네, 아무래도 환해지하는 기법이나 다른 여타 상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해지하는 상품은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 관련한 부분은 사실 투자하시기 전에 언제나 투자 설명서 필독하셔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의 전문 분야에서 네. 나오는 문제인데요. TD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DF는 연금 계좌로만 투자할 수 있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TDF는 일반 내 적립식 펀드 하듯이 아. 개인 자금으로도 연금 자산이 아니더라도 투자 가능해요. 아, 더 넣을 수 있던 거였네요. 그럼요. 다른 계좌를 오픈해서 연금 계좌가 아닌 곳에서 또 TD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집합투자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2번 집합투자 기구의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F가 사실 펀드잖아요. 근데 저희도 가끔씩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TDF하고 펀드라고 하는 역전압 같은 거죠. 그렇죠. TDF는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사실 펀드라는 상품이 네. 뭐 투자 설명서나 집합투자 규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자산의 투자가 가능은 하지만 일부 펀드들에서는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의 투자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는 사실 부동산 인프라 투자도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사의 TDF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DF에 투자할 경우 은퇴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네. 오해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네. 언제든 투자한 금액은 빼서 쓰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TDF는 연금 펀드의 특성답게 환매 수수료도 대부분 펀드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환매 수수료가 환매 수수료가 0이에요. 없습니다. 네, 언제든 해지도 가능한데 펀드의 이름에 타깃 숫자가 있다 보니 만기로 생각하고 그때까지 못 뺀다고 오해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넣고 원할 때 빼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클래스에 따라서 있는 클래스가 있기는 하지만 네. 연금에서 투자하는 TDF만큼은 환매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잘 모르고 있던 거를 하나 더 알고 가는 기분이네요. 환매 수수료 있다고 그런데 막 너무 단기간에 투자해서 빼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이 TDF의 특성답게 조금 장기로 투자를 하되 내가 급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2020 투능 투자 능력고사 재밌게 푸셨나요? 네, 저는 사실 출제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 주변에 반응 보면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들었었거든요. 오... 제가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네. 사실 투자라는 게 언제나 모든 걸 알 수 없는 그런 업계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매일매일 배워가는 기분이거든요. 만약에 투자를 공부하시면서 또는 투자를 직접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나 저희 웹세미나와 뉴스레터를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웹세미나와 뉴스레터는 언제나 무료로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유료화 된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가지고요. 네. 유료화 해도 될 만큼 콘텐츠가 네. 너무 좋아요. 사실 거기에 갈아 넣는 인건비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매번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웹세미나와 뉴스레터라는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나가고 있으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투자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